2024년 9월 편집장의 말. 삶이 위태롭다. 0%란다. 다음 여름이 올해보다 시원해질 확률 말이다. 견딜 만한 여름은 이제 없다고 한다. 이처럼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여름이었다.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매일같이 신문과 알림창을 뒤덮었다. 각양각색 사건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우리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응급실이 멈췄고 원래였다면 살았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관한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원칙을 지켰으면 죽지 않았을 노동자들의 소식은 들을 때마다 비참하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여전히 위태로운 삶에서 버티는 가운데 미디어센터는 9월호의 삶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여러 담았다. 먼저 생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면을 선보인다. 사육공 산업은 끝나지만 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고통스러운 삶과 안락한 죽음, 무엇이 옳은 길일까? 첫 생명면을 맡은 이혜진 기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의 눈길 밖에 있는 사육공들의 삶의 시선을 맞췄다. 정현진 기자는 학우들이 직접 삶 속 불편을 해결한 소식을 취재했고, 이가을 기자와 나는 세계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평화로에서 피해자들의 삶을 연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방중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봤다. 국무총리가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죽이고 부패한 권력을 단죄하는 이야기다. 작중 국무총리 박동호는 말한다. 고름을 남겨둔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고. 주변의 지인을, 친구를, 가족을 성착취물의 대상으로 삼고 익명의 수십만과 능욕했다는 소식은 참담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N번방이라는 고름을 잘라내지 못한 대가기 때문이다. 사회가 도려내지 못한 고름은 더 큰 고름으로 돌아오고 있다. 팔을 자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 더 늦으면 겨우 팔을 자르는 정도로는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글 안치훈 편집장. 보도 2024 학부대항 체육대회 우리 함께 마무리.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4 학부대항 체육대회 우리 함께가 열렸다. 체육대회는 학부 간 친목 동호화 화학 촉진 학생들 간 유대감 강화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학부대항 체육대회는 토끼팀과 거북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토끼팀에는 사회융합학부, 미래융합학부, 미디어 콘텐츠융합학부 학우들이, 거북팀에는 소프트웨어융합학부, 인문융합학부, 경영학부 학우들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나눔관 3층에서 탁구 경기가, 운동장에서 피구 경기가 이뤄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농구장에서 농구 경기가, 셋째 날에는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복불복 게임, 미션 개주, 바톤 개주,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셋째 날까지는 모두 거북팀이, 마지막 날은 토끼팀이 승리를 거두며 2024 학부대항 체육대회 우리 함께가 막을 내렸다. 첫째 날 진행된 탁구 경기에 참여한 이다음 학우는 학생들끼리 환호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겨서 즐겁다며 내년에도 또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줄다리기 경기는 국제학부 학우도 참여한 만큼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함께 즐겼다. 또 경기에 참여한 학우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학우들도 응원하며 함께 체육대회를 즐겼다. 농구 경기를 관람한 박병학 학우는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우리 함께를 기획한 권시현 사회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기획국장은 오랜만에 열리는 체육대회인 만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학우분이 참가해 주셔서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취재 김서린 기자. 보도 3학기 차 복학생 전공과목 제한 수업으로 수강. 수강 신청 닷새 전 제한 수업 듣게 해주겠다. 교무처장 학제 이탄, 대학 평가 실적에 꼭 필요. 총학 소통 없이 좋은 평가 힘들어. 이번 학기 3학기 차로 복학한 전공 미진입 학우들도 전공 과목을 제한 수업으로 수강한다.
전공 탐색 이수 요건이 융합학부 학제 기준으로 통일된 데 따른 조처다. 교무처에 따르면 3학기 차 학우가 전공 과목을 이수한 뒤 해당 전공에 진입하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고, 진입하지 않으면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교양 선택 학점으로 대체된다. 또한 기존에 이수한 전공 탐색 학점은 대체되지 않고 전공 탐색 학점으로 남아있는다. 졸업 요건을 초과 이수한 전공 탐색 과목 중 전공 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 공동 개설인 과목은 이수 구분 변경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제를 개편했다. 전공 탐색 기간을 3학기에서 2학기로 단축했고, 전공 탐색 과목 이수 기준도 19학점에서 9학점으로 개편했다. 전공 탐색 세미나도 폐지했다. 본래 이 기준은 24학번 학우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수강 신청을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18일, 교무처가 올린 2학기 수강 신청 안내 공지문을 통해 전공 탐색 이수 조건 변경이 안내됐다. 융합자율학부 학우들에게도 융합학부의 전공 탐색 이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3학기 차로 복학하는 학우들은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본래 학제대로라면 전공 탐색 기간이 이어져야 하나 전공 탐색을 수강할 수 없었고, 전공 진입을 하지 않아 전공 선택 필수를 수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학교는 기존 재학생에게는 개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23학번 이상의 기존 재학생에게도 영향을 줬다. 3학기 차 복학생인 A하고는 갑자기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재학생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개편 학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전공 탐색 세미나가 폐지돼 전공 기초를 쌓을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는 수강 신청 시작을 닷새 남긴 지난달 7일 3학기 차 학우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전공 과목을 제한 수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알렸다. 교무처는 메일에서 전공 탐색 또는 전공 과목을 제한 수업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제한 수업 신청은 해당 과목의 사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처장은 같은 달 6일 미디어센터와 인터뷰에서 수강 신청에서는 신청할 수 없지만 제한 수업 신청 기간에 3학기 차 복학생에게 증원을 승인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관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따로 제한 수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수고스럽다. 학생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등 떠미는 학교의 행동에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최 처장은 학제 개편이 자주 이뤄지는 것에 관해 대학 인증 평가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수시 개편과 3년 단위의 중장기 개편이다. 수시 개편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공과 인공지능 전공을 개설했다. 추후에 마이크로 전공이 더 생기면 다양한 전공이 개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총학비대위는 소통 없이 개편된 교육과정이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다. 학교 본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학우와의 대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편된 학제에 관해 비학우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는데 학제가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 이번 개편안을 잘 유지해서 대학 인증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 남윤서 기자. 기획 서울에서 가장 젊었던 대학, 더불어숲이 늙어간다. 2030년까지 36명 퇴임. 더불어숲 가치 지키는 세대교체 필요. 1994년 우리 대학은 성공회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출발했다. 서울에서 가장 젊은 대학이라 말할 정도로 젊은 교수가 주축이 됐던 우리 대학은 그들을 필두로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만들어왔다. 젊었던 그 시절의 교수들이 떠나고 있다. 그들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우리 대학의 정신은 점점 옅어져 간다. 미디어센터가 학생보다 먼저 학교를 떠나는 교수들이라는 기사를 발행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대학은 어떤 길로 향하고 있을까? 퇴임 교수 6년대 36명. 간판 교수들 떠난다. 교무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문융합 콘텐츠학부 9명, 사회융합학부 8명, 소프트웨어융합학부 6명, 미디어 콘텐츠융합학부 4명, 경영학부 3명, 국제학부 1명,
신학과 1명, 열림교양대학 2명, 동아시아연구소 2명, 총 36명의 교수가 2030년까지 우리 대학을 떠난다. 그중 김동춘 명예교수는 2013년에 한국사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비판사회학회에서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에서 마지막 지식인 김동춘을 교수라는 직업 속에 담기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을 만큼 그는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다. 우리 대학에서 수십 년간 인권사회학을 연구해온 주효재 사회학 전공 교수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비롯한 여러 책을 펴내며 인권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우리 대학이 1994년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직후 부임한 개국공신 김진업 사회학 전공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대한 담론을 제시했다. 안정적 교육의 필수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 밉도라. 전임교원은 대학에서 교수활동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부교수가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원 법정 정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 대학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점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또 2023년에는 71.9%로 평균인 75.1%보다 3.2%포인트가 낮았다. 한국대학평가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대학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 전임교원이 많아야 안정적인 대학 운영과 학생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이문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과별로 질 높은 교육은 교수들의 장기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커리큘럼에서 나온다며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줄어들면 교육이 저해되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평가 인증의 평가 영역 중 하나인 필수평가준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대 신입생 충원율, 정원대 재학생 충원율이 있다. 최영북 교무처장은 이러한 정량 지표가 좋아야 편입생도 많이 확보하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교원은 여러 대학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외래 교수에 비해 학교에 오래 머물다 보니 학생과 상담하기도 쉽고 유대관계 형성에도 이점이 있다. 교수와 학생의 소통을 중시하는 우리 대학에는 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전공 선호도 격차, 해결책은 결합. 올해 우리 대학이 새로 임용한 전임교원은 미콘학부 2명, 미래학부 2명, 국제학부 2명, 사회학부 1명으로 총 7명이다. 하지만 임용한 교원은 아직 퇴임을 앞둔 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학, 중어, 중국, 학국학, 영어학 전공의 경우 대다수의 전임 교수가 퇴임을 앞두고 있고 신문방송학 전공에는 정통 저널리즘 전공 교수가 남지 않는다. 또 여러 대학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 우리 대학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일부 전공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 관해 최 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신청하는 학생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에 따르면 선호도가 낮은 전공은 교수를 새로 임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지표를 뽑았을 때 디지털 콘텐츠처럼 인기 있는 전공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70대 1 수준인데 반해 영어나 경제는 20대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내놓은 해결책은 결합이었다.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을 서로 결합하거나 통폐합해 하나의 학부를 만들어서 마이크로 전공을 운영하는 것이다. 최 처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의 경우에는 다양한 마이크로 전공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관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정치학 전공도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제정치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부임한 지 10년이 넘은 교원이 60%, 10년 이하의 젊은 교원이 40% 정도 돼야 학교가 활기차지만 아직은 신규 교원이 부족하기에 신규 교원을 늘려 함께 학교의 미래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바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방희경 신문방송학 전공 주임 교수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곧 교무처와 김서중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 교수는 우리 대학의 정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통한 재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또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들었다. 그는 특히 우리 대학은 특별한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가 많아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국내에서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학계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이 그려온 그림. 1970에서 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운동권에 많이 투신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졸업 후 전문 활동가로 나섰지만 다수는 학술운동 차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공부를 마친 이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학계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았죠. 그런 이들을 받아준 곳이 성공회대였습니다. 월간중앙에서 한홍구 열린교양대학 교수가 한 말이다. 월간중앙 2006년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지원자의 학문적 업적보다 우리 대학의 학풍과 더불어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봐왔다. 과거 청춘을 다 바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사회가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재정 전 총장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 대학을 이끌어가는 간판 교수 가운데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소위 발을 단 교수가 많다. 하지만 이는 진보적 성향의 교수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양권섭 전 총장은 성공회대에는 진보적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 성향의 교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더불어 함께하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를 함께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지닌 교수들이 대거 퇴임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교수의 임용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영목 처장 또한 사회에서 우리 대학의 색채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건 우리의 자산이기도 부담이기도 하다며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학이 그려갈 미래. 학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대학 모두의 일인 만큼 신입생부터 고학번까지 학교를 향한 학우들의 관심과 애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김서윤 학우는 자신에게 우리 대학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교수들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고 전했고 송영경 학우는 기회의 공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송 학우는 학통을 보고 우리 대학에 온 학생 가운데 한 명이다. 송 학우는 우리 대학에는 타 대학에서 들을 수 없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강의가 많아 기회의 폭이 넓다는 점을 우리 대학에 온 이유로 들었다. 우리 대학은 입학 후 실제로 고민을 키우고 또 사회나 공동체에 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했다. 송 학우는 동시에 20학번 이전 선배들부터 계속해서 신영복 교수님이 2016년에 작고하신 후로 학풍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역풍을 맞아 학풍은 점차 더 옅어지고 지금은 인권과 평화를 표방하는 가치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현재 우리 대학의 모습에 아쉬움을 털어놨다. 송 학우는 계속해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봤다며 우리 대학, 성공회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신영목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 학습과 학생들이 이어가는 학풍을 잘 놓치지 않고 계속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송 학우는 특히 교수와 학생이 서로 더 귀 기울이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디어센터 기사에서 언급된 계획처럼 올해 신설된 빅데이터 전공은 신규 교수를 임용했고 정치학 전공은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변경해 외교 국제정치 분야를 계속해 확장하는 등 학교 본부는 계획을 조금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표면적 변화를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김서린 기자.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미화 노동자는 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일할 사람 없다. 지난 8월 30일 밤 일과를 마친 미화 노동자 박은자 씨가 기자와 통화하며 토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 학예방학 에코 집중 휴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다. 박 씨를 비롯해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는 미화 노동자들은 이번 방학에도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과 이에 반비례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마주해야 했다. 올해 학예 에코 휴무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총무처는 이번에도 에너지 절감과 교직원 자기계발을 골자로 대학 전체 공간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주말을 제외한 휴무기간도 열흘로 동일했다. 실제 시행 내용이 에코와 거리가 먼 것도 학내 시설의 셧다운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여전했다. 소제목 1. 이천안기념관 등 요주의 공간. 에어컨 켰지만 곰팡이 방지 역부족. 기자가 에코 휴무 기간 학내를 살핀 결과 지난해 하기 에코 휴무 당시 곰팡이가 잔뜩 피었던 이천안기념관 컴퓨터 실습실 6106을 비롯해 컴퓨터공학과 실습실 6109, 시청학실 6110 등의 공간에 에어컨이 수일간 켜져 있었다. 출입문에 나 있는 쪽창에 김이 서릴 정도였다. 반지하 구조인 일만관 1층의 연구산학협력단 세미나실 2203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가 켜져 있었다. 에코 휴무로부터 한참 지난 8월 19일에도 해당 세미나실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코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에 관해 묻자 시설관리팀은 습기가 많이 차고 관리가 안 되면 곰팡이가 생기는 공간에는 방지 차원에서 틀어놨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람들이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관리하는 공간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자 등에 곰팡이가 쓴다며 그러면 추후에 비용 문제가 더 발생해서 에어컨을 켜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곰팡이가 피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미화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여전히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한 미화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에코 휴무 1주 차가 지나고 미화 노동자들이 근무를 시작했을 무렵 냉방이 닿지 않는 이천안기념관 1층 복도의 사물함 바닥과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에어컨을 켜뒀던 공간에도 의자 표면 등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에코 휴무 첫 주 내내 서울에는 비가 내렸고 7일 중 5일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관리 없이는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소제목 2. 고통 분담했지만 회복은 뒷전. 여전한 고강도 노동과 최저 미만 임금. 에코 휴무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정규직 교직원들은 본봉 1개월분의 임금을 학교에 기부했다. 90%에 가까운 교직원이 기부에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임금 기부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학발전실은 통화에서 작년에 워낙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그해 한해 임금 기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올해는 이러한 형태의 기부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는 에코 휴무와 임금 기부는 공식적으로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취재를 종합하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한 학내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기부를 권유할 당시 김경문 총장은 학예 2주, 동계 2주 총 4주간 무노동 무임금으로 에코 휴무를 시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임금 반납이나 삭감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에코 휴무와 임금 기부가 무관하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교직원들은 기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올해 임금을 회복했다. 그러나 미화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삭감된 임금을 받아 들어야 했다. 돈은 덜 받으면서 일은 더 힘들어진 것도 여전했다. 이번 에코 휴무 기간에는 1주만 휴무하고 다시 근무를 재개했음에도 불구 습하고 더운 장마철 학교가 방치되면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는 비슷했다. 박은자 씨는 통화에서 2주 차 복귀할 당시 이미 학교는 습하고 더운 것 때문에 곰팡이 날 때는 다 나 있었고 휴가 기간이라 미화 노동자 가운데 일부 휴가 간 사람도 있었다며 그래서 노동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진짜 일할 사람 없다. 우리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원치 않는 휴무와 고강도 노동의 대가는 최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미화 노동자들이 받는 세후 월급은 학기 중 170만 원 수준이고 그마저도 방학 기간에는 110만 원대로 떨어진다. 에코 휴무를 시행하지 않던 2022년 기준 미화방호 용역비는 9억 원대였으나 지난해 7억 원대로 대폭 줄었다. 그 여파로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도 줄었다. 퇴직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 강도는 올라갔고 임금을 용역비에 맞추다 보니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5시간으로 줄었다.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 쉬는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최복은 사회 22 하두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우리 대학 미화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10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등교 시간 전에 강의실과 화장실에 청소를 마쳐야 하고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 시간보다 먼저 공용 주방에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는 것은 관행이다. 실질적인 노동을 따지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소제목 3. 한 주 근무는 했지만 동계 에코 휴무금요 휴무 7.5시간 근무 해결 요원. 미화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 노조 서울지부 성공회대분회 이하 노조는 학교의 무급 에코 휴무 폐지, 방학 중 금요 휴무 폐지, 일일 노동시간 원상복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차례 에코 휴무 당시 미화 노동자들은 근무하지 못했지만 이번 에코 휴무 기간에는 2주 차부터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는 학교와 용역업체 푸른환경 코리아가 별건의 계약을 통해 진행한 사안이다. 이 기간 미화 노동자들은 대청소, 바닥 왁스 작업 등을 진행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는 당초 푸른환경 측이 2주 차 한 주가 아닌 에코 휴무 전체 기간 근무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앞에 3가지와 동계 에코 휴무 근무 진행을 요구했다. 학교는 처장단 회의에서 3가지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동계 에코 휴무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교환 총무팀장은 2학기는 등록금을 받아봐야 미화 근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일 정도라며 재정 상황이 불확실해 확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예 에코 휴무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푸른환경과 노조 간 교섭은 결렬됐다. 이에 노조와 인권위, 무학연대 가시 등은 학내 곳곳에서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팅에 참여한 단위는 김경문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총장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현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장에게 밀쳐져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 박은자 씨에 따르면 총장은 이날 면담 요구는 거부했지만 푸른환경과 얘기해 그 다음 날 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푸른환경은 이사와 소장이 휴가를 간 상황이라 지금 논의할 순 없고 교섭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노조는 에코 휴무 중에 어떻게 교섭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그런 가운데 푸른환경 현장 소장은 2주차 일주일만이라도 근무할 분 있느냐고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노조는 일주일 근무는 진행하되 다른 문제는 추후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느냐고 푸른환경 측에 물었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근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학예 에코 휴무 일주일 근무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아직 방학 중 금요 휴무 후 일일 노동시간 단축 7.5시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노조와 푸른환경의 교섭 테이블에 올리기로만 정해졌을 뿐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교섭은 9월 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동계 에코 휴무 기간 중 미화 노동자들의 근무 여부 역시 아직은 불투명하다. 김교환 팀장은 2학기 시작하고 결산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여름에 근무를 했는데 겨울에 안 하진 않을 것 같다며 그게 2주가 될지 1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무를 안 할 거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여름에 했으니 계속 대화하며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확답은 어렵다며 재정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제목 4. 하도급법 위반 주장하며 소통에 선 긋는 학교. 민주노총 법률원 하도급법 위반 아냐. 학교, 논에 성실히 임해야. 지난 8월부터 학내에 걸려있는 여러 현수막은 학교가 미화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미화 노동자들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가의 해석은 다르다.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담당 김덕현 변호사의 우리 대학 미화 노동자들이 속한 같은 노조 서울지부에 보낸 의견서는 학교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면담과 논의의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견서는 하도급법이 원청과 하청 소속 노동자의 면담이나 현안 논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막고 있지
원청과 하청 소속 노동자 간 소통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올해 초 관련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오히려 원청이 하청 소속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인정했고, 원청이 이러한 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원청도 하청 소속 노조와 교섭 의무를 인정하며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견서는 미화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따른 직접 교섭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다 설령 그런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학교가 에코 휴무에 관해 미화 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할 의무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대학 사업장에서의 단체 교섭을 집단 교섭, 다수의 노조와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구성해 교섭으로 15년째 진행하고 있고, 각 대학의 담당 부서와 교섭 관련 사안에 관해 매년 면담하고 있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15년째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다. 소제목 5. 수년간 임금 동결에 야근 수당도 폐지. 곳간 비어 힘든 것도 사실. 에코 휴무를 시행하는 표면적 목적은 에너지 절감과 교직원 자기계발이다. 그러나 이를 에코 휴무를 시행하는 진짜 이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에코 휴무를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학교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규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기부를 시행한 맥락도 심각한 재정 부족 탓이다. 에코 휴무를 비롯해 학교가 교직원의 근무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하는 이유는 수년간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휴무로 보상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본지 기사에도 정규직 직원 노조인 전국대학 노조 성공회대 지부가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임금 인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왔고, 2011년 방학 중 근로시간 단축과 2022년 금유휴무제와 점심시간 연장 시행, 2023년 에코 휴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김교환 총무팀장은 학교 재정이 작년도 안 좋고 올해는 더 안 좋았다. 올해 인증평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당장 좋아진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정도로 봐야 한다며 당분간 좀 어려운 상태는 맞다. 많지는 않아도 예전에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을 줬는데 작년부턴 없다. 그냥 휴가로 대신해서 주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소제목 6. 문제의 원흉, 간접고용. 미화방어 직고용은 불가능할까? 우리 대학은 미화방어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간접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학교 측이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일에 방어적인 이유도 원청하청 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 탓이다.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핑계로 노동자들과 소통을 회피하는 일도 빈번하다. 에코 휴무 이전에도 하청 노동자를 둘러싼 부당한 사건과 투쟁은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현 미화방호 용역업체인 푸른환경 소속의 한 미화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가 투쟁 9주 만에 복직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해 막말갑질 논란이 있던 현장 소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다른 교직원과 같은 직고용 체계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많은 경우는 우리 대학과 같은 간접고용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화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대학도 여럿 있다. 동국대학교는 2019년 47명의 미화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경희대 역시 2017년 2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역시 2020년 미화 등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희대에서는 정면 단축, 카이스트에서는 임금 격차 등 직고용 전환 이후 분쟁이 있기도 했으나 고용 안정성 등 측면에서 직고용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의 희망이다. 지난 2021년 미화 노동자 휴게시설과 노동환경을 살핀 본지 기사에서도 미화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직고용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화 노동자 직고용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대학의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같은 기사에서 조용훈 당시 시설관리팀장이 한 말에 따르면 이재정 초대 총장 시절 미화 노동자들은 같은 교직원이었다. 이들이 정년 퇴임한 후 용역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도 한 구성원이고 소외된 사람이 아닌 떳떳한 성공회대인으로 성공회대 구성원으로 있고 싶다. 박은자 씨가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법적으로는 푸른안경 소속이지만 우리 대학에서 9년을 일해왔다. 다른 노동자들도 수년간 우리 대학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대화하자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싶다는 박 씨의 말이 더 간절히 와닿는 이유다.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2015년 고 신영복 전 석좌 교수가 강연에서 남긴 말이다. 2024학년도에도 동계 에코 유무는 진행될 전망이다. 홍수 속에서 언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은 무엇일까? 초심으로 돌아가 살펴야 할 시점이다. 취재, 사진, 안치윤 기자. 사진 기획. 그녀들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했다는 의미에서다. 기림의 날이 광복절 딱 하루 전이라는 사실은 묘한 우연이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해방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3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 집회가 열렸다. 35도에 달하는 기온, 예약볕 아래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은 공식 사죄가 적힌 부채를 세차게 흔들며 외쳤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2021년 1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0년 만이었다. 2023년 11월 2차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고등법원은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일본 정부는 그들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성평등은 후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은 위태로워졌으며 역사 정의는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다며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 가운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다. 성미산학교 학생 홍업 씨는 3년 전 처음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 11분이 살아계셨다. 그러나 이제는 8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권 침해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미국, 호주, 일본, 팔레스타인, 독일, 이탈리아까지 총 8개국 14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대만, 미국, 호주에서는 같은 시간에 세계 연대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우주나 하구, 일반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 석사과정은 함께 연대하고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림날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는 항상 억울해. 20년을 싸워도 일본이 한결같이 저러고 있으니 응어리가 풀리는 걸 모르겠어. 죽기 전에 하루라도 맘 편히 살아보고 싶은데. 2019년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가 남긴 말이다. 그녀들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 그러나 연대가 있는 한 진실은 승리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테니. 취재, 이가을 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인터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8대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다. 비대위 일색의 학생사회에서 인권위원회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난 3월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인권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꼬리표를 달게 됐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여전히 학내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인권위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 김태현 제8대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권위는 어떤 기구인가요? 인권위는 학내 인권 친화적인 공동체 형성과 학생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학내의 인권 현안에 관해 입장을 표명합니다. 또한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중재하며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권 관련 행사, 외부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인권위가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 중재하는 기구다 보니 다양한 사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든 생명의 기본권을 다루는 만큼 다양한 의제에 관해 알아야 한다는 점도 조금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의제들을 학습하고 우리 대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고 내부에선 끊임없이 국원들과 토론하며 꾸준히 역량을 길러 다양한 사건들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점을 뒀거나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요. 우선 새내기 새로 배움 타업 동아리문화제, 농민학생연대 활동 등 여러 사업에 함께했습니다. 섹터에선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에 관해 얘기하는 인권교양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농활에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우들에게 적극적 합의나 평등 주체에 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문제나 농활에선 한라인으로 활동하며 응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각종 현안, 예컨대 구로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를 본 학우는 없는지 알아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매해 월경대 비치 불법 촬영 탐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우 곁에 있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고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활동에 학교 본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에코집중 휴무 사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내에 4대 협의회가 있는데 그중 인권개선협의회, 학생복지협의회를 인권위가 배석하고 개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코집중 휴무와 관련해 학교에 4번의 인권개선협의회 개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 불발됐습니다. 학예 에코집중 휴무는 진행됐지만 아직 동계 에코집중 휴무가 남아있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학교 본부와 조율하며 사안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인권위에 관한 무분별한 비난이 자주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에브리타임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해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브리타임은 패자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 계속해 비난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브리타임의 문제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기에 여기에 문제의식과 관심을 두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도 꾸준히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인권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도 꾸준히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인권위가 하는 활동들은 드러나지 않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인권 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비롯해 활동 특성상 모든 활동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들이 인권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기 어려우니 계속해 인권위가 꾸준히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권위도 학생회처럼 연도별로 구성원이 바뀌지만 학우들이 직접 대표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지라 이전 인권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우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코 집중 휴무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나은 학생 사회를 위해 다른 단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열릴 인권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간은 어떤 행사인가요? 인권주간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 의제들을 다루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인권주간에는 부스, 세미나, 영화제, GV를 통해 인권 현안을 알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비대위 체제기의 규모를 줄여 부스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라서 더 힘든 점이 있나요? 전임 인권위원장의 사퇴로 위원장직이 걸석이 되면서 비대위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부위원장 없이 혼자 중앙운영위원회나 협의체에 출석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시도했지만 혼자선 힘든 점이 있어 조직 정상화를 위해 내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우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노력해왔다. 2022년 한 학기에 2회 사용할 수 있던 월경 공결제를 사회로 늘렸고, 불법 촬영 탐지기도 계속해 늘려왔으며 기숙사비 분할 납부도 실현했다. 또한 현재 PMP 평가 과목인 채플이 등급제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김태현 위원장은 올해는 학우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언제든 열려있고 SNS도 운영 중이니 필요한 일이 생기면 편하게 연락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취재 김서린 기자, 남윤서 기자. 사진 남윤서 기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녹색당 의석수 감소한 2024 유럽의회 녹색 정치의 향방은? 지난 6월 9일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중도 우파에 속하는 유럽국민당이 186석을 얻으며 제1당을 사수했지만, 녹색당은 71석에서 53석으로 18석을 잃었다. 이를 두고 외신을 비롯한 여러 언론은 그동안 유럽의회가 주도해왔던 기후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과연 변화가 있을지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연구분과위원장이자 우리 대학 정치외 교학전공 주임교수인 윤석준 교수에게 물어봤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18석을 잃었다. 언론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 테러 등으로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당장의 경제 회생을 더 중요시했다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의석 감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다른 정치 그룹과 연합해서 선거에 나서기도 했고, 이번 선거에는 영국의 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녹색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67석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14석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다. 의석수는 프랑스에서 크게 줄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만 가지고 그 이유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지극히 단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극우 정당의 경우 2014년 선거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득세하고 있기에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녹색당의 경우 그렇지 않다. 따라서 벌써 그 이유를 논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정치연합이 부재, 영국의 탈퇴 등으로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 A. 그건 역시 다음 선거 결과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선거에도 녹색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면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지만, 더 늘어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개별 국가들의 정치 성향이 큰 요인이었기에 유럽 차원에서 녹색당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프랑스의 경우 선거 구도가 극우 정당의 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관심이 극우 정당에 있었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의제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동안 유럽의회 내에 녹색당이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룬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동안 유럽의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은 중도 우파 그룹 또는 중도 좌파 그룹이다. 따라서 녹색당이 뭔가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녹색당의 존재 자체가 기후위기,
생태 전환에 관련한 의제들을 의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기후 정책이 온전히 녹색당이 이룬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 의제와 관련해서 유럽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는 기본적으로 합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경우 우파 정당은 물론이고 좌파 정당도 기후위기와 관련해 당 차원의 큰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럽은 중도 우파, 좌파 모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있다. 유럽 그린딜만 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기후정책에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심각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 그린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휴. 그럼 유럽의 녹색당은 기후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가? A. 앞서 말했듯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합의된 부분이 있기에 기후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녹색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이 더 선도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낸다는 부분에서 분명 의미는 있다. 유럽 내의 녹색당은 우리나라의 녹색당과 다르게 대중정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의원을 배출하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휴. 유럽연합은 여러 정책을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규범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목할 만한 기후 정책을 소개해달라. A. 먼저 대표적으로는 유럽 그린딜이 있을 것 같다.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태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반영해 유럽연합의 모든 영역의 전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변화가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해보지 못한 모험이기에 실현 방식에 있어서 정치 성향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제도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전환,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군사부문 탄소 감축, 인공지능 관련 규범 구축 등 유럽이 앞서서 만들어 나간 것들이 국제 표준으로 돼가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을 통해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규모의 단일 시장이기에 기업 대부분이 무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로펌들 역시 현재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성주의 의무라는 법제를 만들어 환경 규범뿐 아니라 인권 규범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다. 휴. 유럽의회 녹색당의 의석수가 감소했고 극우 정당이 득세했기에 기후 정책들이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한편 의석수는 줄었지만 녹색당 의원을 배출한 회원국은 더 늘어났으며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기에 법적 절차상 후퇴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어떤 결과를 예측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단언하기 어렵다. 단지 의석수만 가지고 기후정책이 후퇴할 것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정당들이 그러하듯 녹색당 역시 확보한 의석수만큼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한다. 휴.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국민의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선거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주된 선거 이슈가 아니었다. 유럽의회 선거이지만 보통 개별 국가들의 정치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 국가에서 극우 정당의 구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이슈였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유럽 국민에게는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주목될 수 있다. 휴. 앞으로 유럽 내 녹색 정치의 전망은 어떨 것이라고 보고 있나? A. 유럽 내에서 녹색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녹색 정당들이 환경과 관련한 정책들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녹색 정당이 실제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각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요 정당들과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안하고 채택되었을 때 실제로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인정 역량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럽 내 녹색 정당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한다. 다만 그 영향이 녹색당의 의석수만큼만 가능할 것이다. 올해 7월 21일은 평균 온도를 기록한 이래로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한다.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전 지구 1년에서 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8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에서 1.9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목표인 1.5도를 넘을 확률은 80%에 가깝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녹색 정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나날이 체감하게 되는 오늘날, 올해 여름이 앞으로의 나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취재 이가을 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생명 산업은 끝나지만 사육곰의 자리는 어디에 영화 생추어리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2024년 현재 국내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생추어리가 단 하나도 없다. 올해 6월 개봉한 영화 생추어리는 청주동물원을 국내 첫 야생동물 생추어리로 바꾸려 했던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미디어센터는 영화에서 곰 생추어리를 만드는 작업을 맡았던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를 만났다. 우리 대학에서 동물 아카데미와 교양대학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 그를 만나 생추어리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생추어리. 생추어리는 안식처, 피난처란 의미의 단어다. 동물 생추어리는 인간에게 착취당하거나 다친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이다. 동물을 감금한다는 점은 같지만 동물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원과는 분명히 다르다. 대표적인 사육곰 생추어리는 미국, 중국, 베트남, 라오스에 있다. 이 중 미국 콜로라도 소재 TWAS 더 와일드 애니멀 생추어리에는 한국에서 구출된 사육곰이 살고 있다. 국내에는 야생동물 생추어리가 존재하지 않아 사육곰을 구출할 수 없었지만 TWAS가 협조하면서 22마리를 구출할 수 있었다. 생추어리는 야생동물 생추어리를 경험해 본 적 없는 한국 관객들에게 생추어리라는 낯선 소재를 전달한다. 청주동물원과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배경으로 다시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는 생추어리와 야생에 복귀시키기 위한 생추어리를 교차해 보여준다. 영화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동물이 마주한 현실에 집중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추어리로 갈 수도 야생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차가운 현실을 비춘다. 동물의 유해가 쌓인 컨테이너나 오랫동안 함께한 사육곰 반순이를 안락사시키는 등의 장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관객들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생추어리라는 낯선 단어를 완벽히 받아들이게 된다. 곰 사육 불법화됐지만 갈 길 멀어. 사육곰은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길러져 인간에게 착취당해왔다. 사육곰 산업은 아직은 합법이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는 곰 사육웅담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의 사육곰 산업은 막을 내리지만 280여 마리 사육곰의 처참한 삶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총 120에서 130마리의 사육곰을 수용할 수 있는 2곳의 보호시설을 짓고 있다. 생존해 있는 사육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다. 보호시설에 가지 못한 100여 마리의 사육곰은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무사히 보호시설로 이동한 사육곰이라고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다. 구체적 계획 없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에서 곰들의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 고통 속 연명보단 안락한 죽음 필요. 최태규 대표는 영화 속 자신을 가리켜 빌런이라 말한다. 아픈 곰을 두고 그래도 밥은 잘 먹는데 살려둬야 하지 않느냐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안락사의 의미가 퇴색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한다.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안락사는 필요한 도구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삶과 죽음 그 자체 외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이 살아갈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죽는 게 오히려 나은 순간이 있음에도 죽이지 말라고만 하는 이유에 죽이기 싫다는 인간의 마음 밖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에게 생명은 단순히 생존과 죽음으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공허한 말이 고통받는 동물의 삶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이다. 토바오에게 주는 관심 반의 반만이라도.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최태규 대표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곰 착취 행태에 가진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 멸종 위기종이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한국 아종의 반달가슴곰만 보호하고 있다.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교잡종 반달가슴곰에 속하는 사육곰들은 산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화천 임시보호시설에는 현재 13마리의 사육곰이 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픈 농장주로부터 18마리의 곰을 돈을 주고 데려왔고 이 중 5마리가 죽어 지금은 13마리의 사육곰이 화천 임시보호시설에 남아있다. 더 많은 사육곰을 구해오고 싶지만 결국 돈의 한계에 부딪힌다. 사유자산으로 취급되는 사육곰을 합법적으로 구출할 방법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뿐이다. 구출 이후 사육곰을 보호할 공간과 관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돈이 되기 위해 갇혀 있었지만 산업이 막을 내림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구출되지 못하는 것이 사육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에버랜드의 푸바오가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판다와 동물복지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푸바오에 관한 사람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사육곰에게도 나눠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판다와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육곰에게도 관심을 나눠주길 바라는 간절함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관심은 결국 돈이다. 최 대표는 농장에서 살고 있는 사육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이 곰들이 무사히 나아 잘 살 수 있는 생큐어리를 만들 돈을 달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사육곰을 향한 관심과 경제적 후원이야말로 곰을 착취해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작지만 실질적인 반성이 될지도 모른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청주동물원 시절 최태규 대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운영 규칙을 바꾸고 동물을 중성화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해왔지만 관성에 젖어있는 공공기관의 한계 속에서 청주동물원을 나오게 됐다. 청주동물원을 그만둔 그는 지금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누군가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이 끝났으니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목표를 성취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육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삶은 이어진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을 끝내는 데 있지 않다. 남은 곰들의 더 나은 여생과 아직 남아있는 야생동물 산업을 종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목표다. 최 대표는 생큐어리는 성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곰 생큐어리를 통해 야생동물을 가둬 기르는 산업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동물과 인간이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착취 끝내고 공존 모색할 때 살아있는 사육곰 중 가장 어린 사육곰은 10살 정도다. 곰의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20년 후면 곰 생추어리 자체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 산업이 끝나지 않는 한 생추어리의 마지막은 오지 않는다. 이 추모는 이미 죽은 반순이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우리에게만 의미를 갖는 곡소리입니다. 지금 이 곰은 죽지만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반순이의 20년과 같은 삶을 이 공간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반순이는 의도치 않게 갇혀있는 삶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반순이에게 여전히 남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 대표가 반순이의 추모식 당시 쓴 편지의 일부다. 그는 스스로 영화상의 자신을 빌런이라 칭했지만 진정 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십 년 동안 사육곰은 생명이 아니라 돈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사육공 산업이 막을 내린 지금 한국 사회가 야생동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관계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최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인간의 착취에서 시작된 이 산업 이후 어떤 책임과 비용이 뒤따르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착취하는 인간만의 세상이 아닌 공존하는 모두의 세상을 위해 반드시 내디뎌야 할 걸음이다. 취재 이혜진 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소모임 소개.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눈을 깨보자. 영상 제작 소모임 미권스를 만나다. 미권스는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학우들 가운데 영상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모여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작품을 만드는 소모임이다. 조현기 미콘24 모임장과 함께 미권스를 알아봤다. 미권스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 뜻을 지닌 M과 여러 장면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 시퀀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미퀀스의 M은 나이라는 뜻의 마이,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의 앞글자 미, 화면에 배치한다는 단어인 미장센의 앞글자 미, 그리고 아름답다는 뜻의 한자 미까지 총 4개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이, 미 모두 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미퀀스라고 합니다. 미퀀스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다른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며 배우로 활동했는데 배우로서 연기할 때보다 그 연기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치하고 연출하며 의미를 숨겨두는 것에 더 흥미가 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만난 동기와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게 미퀀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미퀀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눈을 깨보자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당연함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것을 비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미컨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미컨스는 연출부, 각본부, 촬영부, 편집부, 디자인부, 출연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부서에 들어온다고 해서 꼭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을 활용합니다. 또한 부서끼리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일이 많아 여러 명의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다양한 포지션 경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만드는 영상물,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과잠처럼 소모임 점퍼도 기획 중입니다. 미컨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죠. 단편 영화 스타킬을 만들면서 중점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품의 시청자, 제작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당연함을 깨부수고자 했습니다. 당연함에 갇혀있다 보면 자신만의 색다름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당연함에서 벗어나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해요. 올해 2학기 및 겨울방학, 반년에 걸쳐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제대로 몸집을 키워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제 최종적인 목표는 졸업 전에 미컨스를 성공에 대해서 가장 큰 소모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컨스에 들어오고 싶은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미컨스는 혼자 10인분 하는 능력자보다도 0.5인분만 하더라도 열정 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톱니바퀴는 혼자 힘을 준다고 해서 굴러가지 않고 박수는 한 손만 있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늘 손을 내밀고 있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손을 맞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함과 편견에서 벗어나자고 말하는 영상 제작 소모임 미컨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우라면 미컨스에 가입해 보기를 추천한다. 취재 정현진 기자.